한 장 넘겨보시면 탑의 모양을 보고 시기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맨 처음에는 뭐 탑 얘기 잠깐 해드리면 우리나라도 목탑에서 시작을 합니다. 중국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목탑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나중에 맨 처음에 한국 불교의 첫 역사에서는 탑이 겁나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양옆으로 전각들이 좀 있습니다. 양옆으로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탑을 보조하는, 그러면 예불이나 이런 건 어떻게 했느냐? 이 탑 안에 불상들을 다 층마다 모셔놓은 거예요. 거기서 예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이 탑뿐만이 아니고 전각 역할도 겸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법당이 만들어지고 점점 불상 중심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이 탑은 요 뒤에 있는 정각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서 앞에 탑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는 축이 옮겨지는 거죠. 뒤쪽으로. 지금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탑은 있지만 탑은 작고 뒤에 법당은 크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절이든지. 그리고 이 탑이 더 영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이 어간을 못 막습니다. 불상의 어간을 못 막습니다. 그러면 찢어져! 이러면 두 개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탑이 조금 잘 크게 나올 때는 시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대가 뒤로 갈수록 탑 비중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석탑, 현존하는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80쪽에 나오는 고선사탑. 그 다음에 쌍탑으로, 돌로 된 쌍탑으로 가장 오래된 거는 그 앞쪽 장에 나와 있는 가문사탑입니다. 가문사탑. 이 탑들을 보면 어때요? 석가탑하고 비교했을 때 이 고선사탑이나 가문사탑을 보면 어떤가요? 좀 뚱뚱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큰 목탑에서 석탑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목탑은 아무래도 뚱뚱하잖아요. 그 뚱뚱한 패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석탑만 가지고 만들고 그거는 장식성을 가지니까 이제 날렵하게. 그리고 어떤 탑이 좋아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되게 쉽습니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 미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절대 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이쁘네 라고 하는 생각이 나요. 다 개인차는 조금씩 있어. 그러니까 배우들을 이렇게 보면, 배우들이나 안 그러면 뭐 요즘 아이돌 이렇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 사람마다 선호도는 좀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뭐 장동건이 잘생겼다, 안 그러면 뭐 원빈이 잘생겼다, 이건 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뭐 정우성 뭐 이러면 그래 이렇게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그 개인차를 넘어서는 어떤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중에 미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쁜 거 명품입니다. 문화재 볼 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봤을 때 이쁜데 명품입니다. 네, 그래서 탑하고 종을 볼 때 가장 안목적인 게 뭐가 있냐면, 탑은 돌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탑은.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진료적으로 무겁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돌이 딱 있으면 우리가 머릿속에 1차 감이 나오는 게 돌은 무거워라는 개념이 딱 머리에 박힌다고. 그래서 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상승감입니다. 가벼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약간 둔중하고 무거운데 좀 답답해 보이는데, 이러면 아니야. 석가탑하고 아까 그 고선사탑이나 이런 걸 봐보세요.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네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깎아가지고 이렇게 마옥사탑까지 가면 위험하다, 뭔가 좀 불안타, 이게 무슨 꼬지도 아니고 오뎅 꼬지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느껴지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미학적 안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거를 타고나요. 그래서 마곡사탑은 약간 이렇게 세장미, 좋게 말하면 약간 세장하다.
나쁘게 말하면 삐쩍 골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탑에서 가장 재밌는 건 맨 위에 있는 라마탑, 풍마동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걸로는 풍마동이라고 하는데요. 라마탑 양식을 얹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원 간섭기에 이렇게 만들어졌는갑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 위에 탑이 올라가는 거는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요 동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서 깔끔하게 있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자, 그래서 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석등 부분이 있습니다. 92쪽 석등하고 89쪽 석등하고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복잡하고 이런 거 말고 등을 넣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89쪽에 있는 석등은 거기에 창살을 박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 석등 통일시다시대 석등은 사용한 것들은 전부 여기에 이렇게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문창살을 딱 꽂는 거예요. 문창살을 딱 박아서 이게 다 쉽게 말해서 박은 핀들입니다. 박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박아놓고 그 안에 호롱불을 넣어요. 호롱불. 그래서 뒤쪽이 열리게 돼서 이 호롱불을 넣고 이제 불을 켰다 껐다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창살로다가 막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두 장 뒤에 나오는 고려시대 석등은 등 전체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등을 들고 이렇게 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등은 이 안에 호롱불이 이렇게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등 전체를 넣었다 뺐다. 그러다 보니까 아구가 큽니다. 등 전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구가 크죠. 92쪽 보시면. 89쪽은 다 막혀 있고 그냥 손만 넣어서 불을 켰다 뺐다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조명 시설이 좋은 거는 사실 93쪽에 있는 이 정료대라고 하는 거예요. 정료대라고 하는 거. 저 위에다가 저렇게 돌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쇠 같은 구리 같은 걸로다가 대야 같은 걸 하나 얹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 불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조명은 이게 막 짱입니다. 빛 엄청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창살까지 막아놓고 여기다가 등 하나 킨들 그것도 4면밖에 안 뚫려 있잖아요. 8면을 뚫었으면 차라리 낫지. 4면밖에 안 뚫려 있는데 그 빛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빛은 별게 없죠. 이거는 뭐 완빵이죠. 조명시설 엄청 좋죠. 그런데 왜 이런 식 조명을 썼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시대 때 이런 약간 약한 조명을 쓰는 거는 이 석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빛을 내는 용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89쪽에 있는 이런 석등 빛을 내는 용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사성제 8정도라고 하는 거를 상징을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위에 있는 팔각형이 그래서 빛이 나오는 거는 사성제 그 다음에 전체 팔각형은 한 8정도 같은 걸 상징하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으로 퍼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기 위해서 단순히 조명 용도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등잔의 용도, 빛을 비추는 용도로 의미가 전환되면 이 정료대라고 하는 걸 씁니다. 정료대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단가, 제작 단가는 어느 게 많이 들까요? 석등이 훨씬 많이 들죠. 이거는 그냥 돌 몇 개 해가지고 그냥 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T자로 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석등은 저거 깎으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가로등에 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겠어요? 그건 무언가 상징성이 그 등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건 조명만 갖고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녁에도 끊임없이 밝게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석등에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례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석등 앞에 보면 배례석 87쪽에 나오는 겁니다. 배례석이라고 그래서 87쪽 오른쪽 아래에 보면 조그만 그림이 나옵니다. 배례석. 그래서
배례석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절하는 돌, 거기다 절을 한대요. 근데 제가 저걸 딱 배례석이라고 보고 절하는 돌이라고 해서 절을 해보니까 절이 잘 안 됩디다. 절을 하려고 하면 주인장 씨 이렇게 깔든가 이렇게 깔아가지고 여기 연꽃이 있네. 그리고 연꽃이 피어있는 상징은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중생들이 머리를 대는 데다 연꽃을 피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가 좀 잘못인데 이런 존엄한 상징에 우리가 머리를 막 대고 있었다고?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절을 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절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절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유론에서 납작 개구리처럼 엎드려라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선 후기 때 나오는 절하는 방식이에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법당에 신발 신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지금 맨발로 들어가는 그런 마루 문화로 바뀐 겁니다. 온돌이 일반화되고 마루 문화가 그때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에는 보도블록 같은 게 깔려 있었습니다. 법당에. 중국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중국 가보시면 신발 신고 들어가죠. 바닥에 보도블록 같은 거 깔려 있고. 그래서 저 화엄사 각황전이나 좀 오래된 데 보면 밑에가 나무가 아니고 뒤쪽으로 가보시면 위에가 나무판 같은 거 깔려 있지만 실제로 뒤쪽으로 가보면 보도블록이 나오죠. 마루를 쓸 때는 공간을 비우게 돼 있거든요. 나무가 썩기 때문에 습기에 의해서 나무가 썩기 때문에 공간을 비우게 돼 있어요. 맞죠? 밑에를 채운 상태에서 나무를 써버리면 나무가 신속하게 썩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채워놓은 구조는 다 옛날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엄사 각항전 같은 데가 그게 이제 전환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깔았고 그것도 뒤쪽으로 부처님 뒤쪽으로 가면 그것도 또 귀찮은지 안 깔았더라고요. 가면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이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절하는 방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은 방식은 최근 방식이에요. 몇백 년 안 된 방식이고 예전에는 약간 엉거주춤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나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 절하는 방식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를 높게 들고 이렇게 하는 절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례석을 가지고는 절하기가 상당히 상그럽습니다. 가람 배치에도 원칙이 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직선형 가람 배치, 그래서 99쪽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형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가람 배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냇물과 다리가 있고 보통 그 다리를 이제 건너가는 구조. 보통은 이제 해탈교라고 하는 게 가장 널리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해탈교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요. 해탈하면 그죠? 해탈문도 있고 해탈교, 그래서 그 너머로 해탈의 경계가 있다, 성역이다, 이런 의미를 보통은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냇물과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봤었던 단간, 그죠? 지금은 단간 지주만 남았고 단간은 이제 지금 문화가 사라졌으니까 그 지지대, 국기대만 남았고 그 다음에 옆에 한쪽에 부도밭이 있다, 부도가 있다. 밭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는 거는 많아서 이제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복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복밭이라고 하는 의미도, 큰 스님들이 다 복밭, 그 다음에 예전에는 스님들을 복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큰 스님도 복전이고 사실 신라시대 때나 이런 때는 스님들을 그냥 복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전이라고. 그래서 스님들에게 보시를 하면 그거 아세요? 인도 불교에서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바라문교는 제사주의입니다. 제사주의. 그래서 제사를 통하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어떤 자기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불교는 제사, 신이라고 하는 걸 절대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중공양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면 그것이 나에게 공덕으로 돌아온다. 오늘날에도 지금 사찰에 그런 문화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선원에 결제하는 스님들이나 큰 스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더 이제 좋은 쪽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가 지금까지 정착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불교 이전에는 그게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가 기존 인도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중공양 문화입니다. 대중공양.
그리고 일주문 다음에 보통은 천왕문이 있는데 금강문이 그 사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곡사도 금강문이 있고 뭐 안 그러면 저희 뭐 금산사 같은 데서도 금강문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원래 금강문이라고 하는 거는 금강 역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 석굴암 같은 데 보면 금강 역사가 양옆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천왕이 그 뒤쪽에 있고 금강 역사는 원래는 문직이에요. 문직이 문신. 그래서 사천왕은 동서남북으로 있고 금강 역사는 앞쪽에 이렇게 딱 해서 문을 지키는 원래 그런 의미인데 사천왕이 앞쪽으로 쭉 빠지니까 캐릭터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 역사가 없어지겠어요? 사천왕이 없어지겠어요? 사천왕이 중요하니까 금강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 역사, 금강문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사천왕문 앞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문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탈문, 불이문 이건 뭐 같은 말입니다. 불이의 경계가 곧 해탈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탑이 있고 배례석이 있고 석등이 있고 그 다음에 법당. 이제 보통은 이제 금당, 금빛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금당.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행선 출근할 때 귀의삼보 예금선 뭐 이러잖아요. 금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빛 나는 어떤 신선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송나라 북송 시대 때 휘종이 불교를 폄하할 때 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도교의 입장에서 붓다를 폄하시키는 거예요. 신선 중에 하나로다가 편입시키려고 금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당 뒤에 예전에는 강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모신 곳에서 법을 설하는 게 아니고 그 뒤쪽에서 법을 따로 설했어요. 그러니까 불국사 같은 데 보시면 대웅전이 있고 그 뒤에 무설전이 있죠. 무설전. 설함이 없이 설한다. 되게 이름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무설전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관음전 예불 하면 백의관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 그죠? 말없이 다 이렇게 들을 필요 없이 바로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야? 참.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순동자는 남방을 순유한다, 남방을 이렇게 순례한다라는 의미고요. 원래 이름은 그건 별명이고 어떤 행동에 대한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원래 이름은 선제동자.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참방하는 과정에서 화엄경 입법회품에서 53선지식을 이렇게 쭉 차례로 가는 과정에서 남방에서 이제 관세음 보살을 친견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별명 삼아 남순동자 이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는 선제동자. 근데 선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스님이 곧 부처님이에요. 부도에서 제가 부도 설명드릴 때 잠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큰 스님이 곧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법당에서 따로 설하는 강당에서 따로 설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금당에서 법을 설해버립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법을 설하니까 그냥 법당, 지금 우리가 법당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강당이 법당 안에 포함돼 버리잖아요. 법당이라는 의미에는 법을 설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경 공간과 그 다음에 이 강당 공간이 섞여지면서 나중에 강당은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대웅전이 맨 뒤에 위치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뭐 통도사 같이 금강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더 뒤에다가 모시지만 특별하지 않으면 보통 대웅전이 맨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사진 잠깐만 보실까요? 앞쪽에 월정사 사진이 있는데요. 96페이지에 월정 사진이 있는데 저 가운데 적광전 뒤쪽에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작은 건물들이. 근데 그게 중심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사진에서 보면 정 가운데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밑 뒤쪽으로 작은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건물들을 짓는 이유는 이 뒤쪽에 이렇게 산이 언덕배기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덕형으로. 그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풍이나 이런 게 불면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굴러서 쫙 내려옵니다. 그럼 법당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광전 본 큰 법당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절당이 나죠. 그래서 방어용 건물로다가 뒤에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뒤쪽으로 큰 건물 뒤쪽으로 맨 어른 뒤쪽에 누가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랄까 호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대웅전 영역에서 99쪽 보시면 부속 정각들이 있고, 보통은 좌우측에 이제 미음자로 보통 건물들을 짓거든요. 그 좌우측에 있는 게 좌측에 신검당, 우측에 설선당을 놓습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검당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검을 찾는다, 선언입니다.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설선당이라고 하는 거는 선을 설한다, 강당입니다. 그래서 선언과 강당이 마주보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로는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유로는 뭐 전통적으로 오래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운 스님에 의해서 최근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기에는 강원, 선원, 유런 이건 다 원래부터 계속 내려오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옆으로 좌우에 이제 저런 정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 모시는 누각, 이제 법고, 범종, 운판, 모거 뭐 이렇게 갖고 사물을 모시는 데도 있고, 대충 이게 기본 가다입니다. 단 이것을 이렇게 빤듯이는 못하고 산에 있다 보니까 약간 구불구불하게, 그 다음에 배치들이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될 뿐이지, 이런 건물들이 있는 거는 보통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들. 그래서 이게 이 구조만 딱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여기에 준해서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면, 절에는 왜 정각도 많고 부처님도 많을까? 불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쉽게 말해서 소비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아니면 기원하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명경이나 우리 뇌불대참회문이나 뭐 108대참회문이나 이런 거 보면 부처님 명호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살님들 명호도 많이 나오고. 그걸 우리가 다 알고 그런 많은 정각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몇 분 안 나옵니다. 몇 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몇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보살님도 굉장히 많지만 인기 있는 분들은 몇 안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시는 정각이 주류고 몇 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몇 분 없습니다. 그 정도 안에서 돌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상대방 발 사이즈를 몰라도 너무 크게 만들거나 너무 작게 만들진 않아요. 그냥 기존에 맞춰서 어떤 표준에 맞춰서, 그 표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이제 나오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당연히 불교의 교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부처님, 뭐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약사열의 미륵불, 이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거의 부처님은 끝. 그 다음에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강 체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강 체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제일도 있고 관음제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4대 보살이라고 하면 거기에 문수보현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 청사나 유치 청사할 때 우리가 늘상. 그리고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외우기 좋은 게 주특기를 다 그 앞에다 붙여놨죠.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그게 불교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오래된 전통입니다. 십제대에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 주특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판단해 보기는 되게 쉽죠. 그래서 그런 정각들이 주변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모셔지는 분들을 보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한 장 넘기시면, 법당에는 용이 산다.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용이 막 더글더글하죠. 진짜 막 기둥에도 용 그림이 있고, 저기도 용이 막 머리를 디밀고 있고, 막 바깥쪽에도 용 머리, 이쪽에도 용 머리. 그래서 맞춰 보면 어떤 경우는 용이 되게 짧아요. 길이가 짧어. 머리만 크고 길이도 짧고 막 이렇게 살살.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보이니까 바깥쪽에 머리 보이네. 이쪽에 보이면 또 이쪽에 이렇게 꼬리가 나오는 거 보면 아유 쇼다리였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 거 좀 유심히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제일 재밌는 용이 표현되어 있는 데가 불국사 대웅전이에요. 불국사 대웅전 바깥쪽에 이렇게 용이 이렇게 머리 내밀고 있는 거 보시면 물고기 물고 있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코 위에다가 여의주 놓은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어요. 별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절에 갔을 때 딱 법당 안에 예배만 하고 빠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쓱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 되게 재밌게 생각했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이나 뭐 부처님을 상징하는 데는 다 용이 있고 요사에는 당연히 용은 없습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데만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5쪽 용이 아니고 이묵이다. 이거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용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용이 아닙니다. 용이 아닙니다. 저 법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고 보시면 용 2마리를 놓고 중간에 여의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왕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지국천왕, 남방증략천왕, 서방광목천왕 보면 한 손으로는 용을 잡고 있고 한 손에는 여의주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비틀비틀해서 여의주를 물어야 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탁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직전 상황 그게 제일 길하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용이 돼서 딱 이룬 상태보다 이루기 직전 상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결혼으로 얘기하면 결혼하기 전날이 제일 좋대. 그리고 결혼하면서부터 빠진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인이 됐을 때가 제일 좋대. 그 뒤부터 올라가면서는 욕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 동아시아에서는 된 거보다 되기 직전 상황이 최고로 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항룡유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역 건캐에 보면 중천 건캐에 보면 맨 끝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 다음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 쪽팔려서 내려올 수도 없고 계속 올라갈 수도 없고 죽도 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캐 이미 이루어진 것보다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뢰복회 회복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동직회 같은 경우가 제일 좋다 하는 거네. 동직회는 양이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음이 이렇게 양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고 이게 벼락회예요. 그래서 지뢰복회라고 하는데 이게 왜 좋으냐면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발전하는 쾌예요. 지금은 제일 밑에 있는데 이제 사부작 올라갈 일만 남았대. 그래서 동지를 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를 큰 명절로 예전부터 썼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찰에서 동지 때 제법 이렇게 큰 행사들을 하죠.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아니고 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여의주를 잡으려고 하는, 특히 용 2마리의 여의주를 하나를 줍니다. 이게 좀 잔인하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긴장하면서 서로 잡는다. 이렇게 딱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생생하는 이런 활기가 있다는 거예요. 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에게 여의주를 딱 물려줘 버리면 주면 배째라로 나오는 거지. 볼일 다 봤는데 뭐 이제 이렇게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래서 줄 듯 말 듯 이렇게. 그래서 비석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석 같은 데도 맨 위에 보면 여의주 하나고 용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탁 해서 딱 채려고 하는 딱 그런 상태들을 계속 만드는 게 동아시아 문화의 어떤 정서예요. 정서. 그래서 꽉 찬 것은 이지러져 보이고 그 다음에 기울 수밖에 없다. 찬 건 기울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삼국사인가 보면 백제는 만월이고 보름달이고 그 다음에 신라는 신월이다. 그러니까 초승달이다. 이렇게 하니까 백제 의자왕이 그 점괘를 보고 그럼 백제가 이기겠다. 의자왕이 사실은 정치를 굉장히 잘했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백제나 고구려 입장에서는 사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이 너무 센 거예요. 그 정도면 선방한 겁니다. 진짜. 신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기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보름달은 기울기 시작하고
초승달은 차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한다. 딱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동아시아 정서입니다. 아까 지금 얘기한 이 주례복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맨 밑에까지 몰렸지만 실제로는 올라간다. 그래서 용이 아니고 이묵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묵이다. 용이 되기 직전의 이묵이다. 그런 얘기를 적고 있고요. 125쪽 맨 마지막 줄 노자 얘기 잠깐만 한번 볼까요? 대성약결 뭐 이렇게 해서 대교약졸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크게 이루어진 것은 이지러진 것처럼 보여도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너무 곧은 것은 약간 굽은 것 같고, 크게 교묘한 것은 졸렬한 것 같고, 크게 말 잘하는 것은 약간 어눌한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것보다는, 너무 잘나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잘났는데 약간 부족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신망까지 싹 받는 거. 그런 게 더 좋은 거래.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127쪽, 128쪽 이렇게 보시면 129쪽에 이게 불국사 대웅전 안에 있는 사자와 코끼리거든요. 이런 식의 코끼리 조각 때문에 돼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사자와 코끼리가 이렇게 맛보기로 있으니까 돼지라는 말을 못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혼자 들어가면 돼지 이렇게. 사자도 이게 전백이어가지고 뭐 혜태 같기도 하고 어디 뭐 병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렇긴 해요. 그죠? 이게 사자라 하니까 사자인갑다 이러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럼 사자인 줄 아느냐? 이게 서로 맛보기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코끼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세히 보세요. 어금니 6개죠. 육아백상. 어금니가 6개인 흰 코끼리. 코끼리 중에 짱이라는 거잖아요. 코끼리 중에 짱. 부처님 태몽이기도 하고 일반 코끼리보다 흰 코끼리가 짱. 마치 모든 길짐승들 중에서는 백호가 짱이듯이 흰 코끼리가 짱. 흰 코끼리 중에서는 어금니 4개인 코끼리가 그 위에고, 그 4개보다는 6개가 위에고, 6개 이상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코끼리인 게 분명하고 그 맞은편에 보일 거는 사자입니다.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코끼리 얼굴이 그 극락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돼지. 근데 여기랑만 맞춰볼 수 있으면, 이 대웅전과 극락전을 맞춰볼 수만 있으면 돼지라는 발상은 못합니다. 7. 시대의 미감, 건물의 지붕에서도 읽을 수 있다. 조금씩 건물 형태들이 달라져요. 건물 형태들이 달라져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건물 형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49쪽에 보시면 맛배집과 팔짝집. 맛배집과 팔짝집. 맛배집이라고 하는 건 서로 사람 인자 같이 생긴 거예요. 서로 배를 맞대고 있다. 두 사람이 배를 맞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세모형 맛배집. 옆에 측면 보시면 149쪽에 측면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 밑에 팔짝집은 8팔자 같이 생겼다 해서 팔짝집. 한자 8팔자 같이 생겼다 해서 팔짝집. 용어들 되게 쉽지 않아요? 배를 맞대고 해서 맛배집. 8팔자 같이 생겼다 그래서 팔짝집. 근데 사실 149쪽의 2번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에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되면 물을 어떻게 막을까요? 옆에 앞뒤로는 기와가 있으니까 다 물이 막힐 건데 양 옆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한옥 건축에서는 양 옆에다가 판을 이렇게 나무판을 쭉 대서 그걸 풍판이라고 하는데 나무판을 대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이 팔짝집이라는 게 그러면 왜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거를 나무판을 대는 것보다 아예 기와로다가 어떤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이 건축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내서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맛배집이 쉬울 것 같습니까? 팔짝집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그죠. 어떤 게 더 오래된 건축인지 아시겠죠? 예. 기술이 발전하면 좀 더 복잡한 데로 넘어가는 거고. 문제의식은 뭐냐? 양 옆에가 헝한 거하고 물 들어오는 거를 아예 기와로다가 다 막아놔야겠다. 그러면 건축이 팔짝집으로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맛배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건축 비용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맛배집의 특징은 뭐냐면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무식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중압감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팔짝지붕은 날렵하고 멋있는데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리드미컬하게 섞어 놓는 게 건축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팔짝집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애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파도 치듯이. 그래서 어떤 거는 약간 끊어가고 맛배집 같은 경우는 약간 단무지 같이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권위를 줄 때는 맛배집. 그 다음에 미적인 거는 팔짝집. 그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게 더 좋으냐? 그거는 뭐 딱히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리고 왕궁 건축하고 사찰 건축이 좀 다릅니다. 언뜻 볼 때는 같은 한옥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만 약간 달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기와골의 기울기입니다. 왕궁 기울기가 훨씬 더 서 있습니다. 왕궁 건축들이. 더 서 있다는 건 뭐죠? 앞에서 봤을 때 지붕이 더 크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누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다르죠? 이렇게 서 있으면 더 크게 지붕이 보이면서 위압감을 줍니다.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사찰 건축은 그에 비해서 더 누워 있습니다. 왜? 뒤에 사찰 건축에는 언제나 뭐가 나오냐면 뒤쪽에 산 능선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라고 맞춰서 이렇게 서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게 사찰의 자연 친화적 미감입니다. 그래서 산 능선하고 사찰 처마 이런 사찰의 지붕선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안 들으실 때는 그런 거를 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듣고 나중에 이제 절에 가시거나 안 그러면 방생을 가시거나 뭐 포사할 때 가시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번 흘러가는 것들을 봐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느드막힐하게 되게 재밌는데? 그리고 이런 거야말로 진짜 자연과 하나 되는 어떠한 친환경적 건축이 아닐까? 이렇게. 근데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느냐?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한국 건축 그다음에 문화의 어떤 특징은 직선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곡선 중심입니다. 옷 선 하나만 봐도 대부분 이게 다 곡선입니다. 직선으로 딱 끊는 게 아니고 살짝 쳐줍니다. 그래서 곡선의 미라고 하는 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것도 곡선이지만 과장되지 않은 곡선. 막 이렇게 확 올리는 게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붕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면 얘네는 이렇게 올립니다. 지붕선이. 그래서 저건 과장된 거. 우리는 그냥 살짝 부드럽게. 상당히 특징.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는 훨씬 경직된 건축을 추구합니다. 유교는 아까 떡국 같이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경직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걸 보면 152쪽, 153쪽 이렇게 보시면 팔짝집도 보이고 그 다음에 맛배집도 보이고 맨 오른쪽 아래쪽 그 153쪽 사진의 맨 오른쪽 아래 하면 그건 사모지붕이라고 합니다. 네 모퉁이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 있는 정자 형태의 건축들. 그건 사모지붕. 사각형이 모여 있으면 사모지붕, 팔각형이 모여 있으면 팔모지붕. 팔모지붕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제 4장 안에서 본 법당. 이 얘기는 내일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